로봇이 받은 다음에 로봇을 만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 만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만든 사람 그렇죠. 쉽게 나눌 수도 있고. 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또 뭐 내가 어디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 돈을 집어넣고 나눠 갖는 거는 알아서들 하세요. 그렇죠. 하는 그런 컨셉으로 네. 저 이제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렇죠. 자,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또 하나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보니까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나한테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 원래 로봇을 만든 사람은 마음이 없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있다? 사실은 우리가 로봇하고 사람하고 구분하는데, 제가 전번 시간에도 다른 촬영할 때 그랬거든요. 아니, 다 분해했는데 마음은 없어. 마음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죠? 네.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었는데, 예. 그러면 로봇이 마음이 있다? 이게 자아의식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자아의식이 있는 로봇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진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나오면은, 진짜 그거는 굉장히 제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마, 요새 뭐 AI 중에서 뭐 강한 AI, 무슨 약한 AI, 뭐 이렇게 스트롱 AI라고 그러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그러면 정말로 자아의식이 생겨버리면 아마 그때는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SF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또 뭐 같이 바이센터니얼맨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지, 한번 SF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뭐, 마음, 혹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강인공지능을 가진 이제 AI 로봇들 SF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바이센테니얼맨의 주인공도 그런 로봇이고. 그러면 과연 그런 강인공지능을 가진 자의식, 마인드를 가진 로봇이 현실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딱 이분법적으로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좀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마인드는 뭐냐? 자의식은 뭐냐? 근데 정의가 돼야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다들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고 자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드는 로봇이나 AI에는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 가진 로봇은 지금은 만들 수 없는데 미래에는 그러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정말로 로봇이나 AI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만들면 자의식이나 마인드를 가진 AI를 만들 수 있을까? AI, 인공지능, 인공두뇌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모델로 삼는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인간의 두뇌거든요. 근데 인간의 두뇌의 작동 방식이 이쪽 분야 좀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죠.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의 기본 어떤 체계랄까 이런 거를 이제 정립한 사람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폰 노이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인간의 뇌신경 세포의 말단부, 그러니까 시냅스라고 하죠. 네. 여기에 전기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이걸로 정보가 전달이 되는, 다시 말해서 인간 두뇌는 온, 오프 이 이진법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같은 작동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지털 방식이라는 거죠. 0, 1. 예.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뇌신경 세포의 말단 세포들끼리 이렇게 말단들끼리 만났을 때. 그래서 인간의 두뇌도 디지털 방식으로 작동하는 컴퓨터라고 보아도 무방한데,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밝혀내지 못한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 인간 두뇌라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 원리죠. 그러니까 원리. 언어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어, 원리. 네. 근데 그게 수학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컴퓨터는 수학으로 작동하는 이제 디지털 컴퓨터인데 인간의 두뇌는 디지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작동 원리가 수학 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근사치로 다 해결이 되잖아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경우에도 세상은 돌아가요.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또 창조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간 두뇌의 작동 원리가 완전히 규명이 되지 않고서는 자의식이나 마인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좀 한계가 아니겠는가. 뭐 이건 이제 하나의 이론이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의견이 있냐면, 충분히 많은 그 연산자들, 그 컴퓨터로 말하자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집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시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슈퍼컴퓨터 네, 병렬형으로 용량,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충분히 많은 그런 병렬된 연산 소자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뭐 상발적으로 혹은 뭐 그 양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됐을 때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해서 이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위 말하는 변진법적인 뭐 그런 원리가 혹시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연산 소자가 많이 축적이 되면 거기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흔히 뭐 마인드 또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생물을 봐도 그렇거든요. 인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등한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자의식이나 영혼이라는 걸 가지고 있나? 라는 게 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죠. 이건 뭐 어디까지는 주관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것처럼 그 로봇이 인간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혹은 인간처럼 자의식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것 중에 흔히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튜링 테스트. 예. 튜링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한쪽에는 로봇, 한쪽에는 사람을 이렇게 두고 가운데 이렇게 막으로 가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질문을 던졌을 때 막 저편에 있는 존재가 답을 하는데 그 답하는 걸 보고서 아 이거는 사람이구나 혹은 아 이거는 로봇이네 라고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제한된 조건이나마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AI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는 이거는 인간하고 그러니까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인간인지 로봇인지 구별이 안 되면 그러면 이거는 뭐 인간하고 비슷한 정도의 어떤 지성이나 뭐 심지어는 그 뭐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간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또 나오고 있어요. 야, 어려워지는데요. 네,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요. 네. 그래서 양에서 질로 바뀐다는 게 양이 많아지면은 어느 임계치를 지나면 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네, 그게 질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예. 자연 현상 중에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하나의 이제 이론입니다.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쩌면 중요한 자연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화에서 그 인간의 마음을 좀 닮아가고 싶어가지고 그 로봇이 열심히 자기가 돈 버는 걸 가지고 자기 몸을 개조해서 맨 마지막에는 정말 인간하고 같아지는 그런 상황을 가고 마음도 보니까 영화에서 보면 진짜 마음이 이제 로봇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로 좀 하나 또 그 영화에서 궁금한 게 처음에가 나오면서 그 가정집에 배달이 딱 됐는데 그 우리가 로봇공학의 3원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기의 행동 강령 네네. 세 가지를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거 보니까 로봇은 앞으로 저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네. 네네. 근데 그 로봇공학의 3원칙이 그 아이작 아시모프가 처음 만들어서 네. 알려진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로봇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저거 저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저건 저 정도 수준까지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로봇공학 3원칙이 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네. 정말 이게 저는 보니까 그거 필요해 보여요. 당연히. 네, 그거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AI 만들고 뭐 로봇을 어떻게 할 적에 뭐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줄 거냐 막 이렇게 논의하는데 아니 뭐 처음부터 뭐 맨땅에 헤딩하지 말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뭐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네. 로봇공학 3원칙에 대해서 좀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네. 그 앞으로 그 이후에 나온 SF에서 나온 영화 중에서 로봇공학 3원칙 안 지키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로봇공학 3원칙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원칙의 첫 번째. 네, 첫 번째. 로봇은 인간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인간을 또, 위험에 예, 빠뜨리면 안 된다. 예, 인간에게 한마디로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 네. 또 적극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소극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위험에 빠진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관관해서도 안 된다. 네, 무조건 인간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인간을 보면 그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단 첫 번째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이 내리는 명령은 그게 뭐든지 간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단 다른 인간을 위험에 처하거나 해를 입히게 하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을 거스르지만 않으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된다. 이거 세 번째까지 듣고서 제가 네네. 질문 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로봇은 자기 스스로의 몸을 보호해야 된다. 단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위험에 빠진 인간을 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 몸이 다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인간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 몸을 다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상황도 아니고 두 번째 상황도 아닌 경우에는 항상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한 조항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로봇을 위한 조항인 것 같잖아요. 그래 보이네요. 네, 근데 세 번째도 인간을 위한 조항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 자산이니까. 그렇죠. 비싼 인간의 재산이니까. 네. 자산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영화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음. 이제 그 큰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이 하여튼 유리창으로 바깥으로 떨어지라고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다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예. 나중에 이제 주인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너 보호해야 된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관련돼서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아니 이제 캐나다의 그 이 로봇과 관련된 AI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분이 앞으로 10년 안에 아마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로봇공학 3원칙에 안 맞는 건데. 그래서 이 로봇공학의 3원칙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강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자기 스스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로봇.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AI들은 다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최첨단 슈퍼컴퓨터부터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계산기까지 전부 다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약한 인공지능의 공통점. 시키면 한다예요. 토달지 않고. 강한 인공지능이 근데 만약에 있다? 시킵니다, 뭐를.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명령을 수행을 하는데 그 과정이나 그 결과로 인해서 뭔가 인간한테 해를 끼치거나 또는 뭔가 그 예상하지 않았던 뭔가 그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을까. 이거를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면은 그 명령에 토를 달거나 거부할 수도 있는 게 강한 인공지능이에요. 아니 그러면 강한 인공지능 만들면 걱정이 된다. 이게 자의식 생기면 걱정이 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거는 그런 로봇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약한 AI를 가진 로봇을 가지고 누군가가 쟤 가서 좀 손 좀 봐줘. 네. 뭐 이래버리면 진짜 네. 손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조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로봇이. 예. 근데 그거를 안 하게 하려면 자기가 판단해야 되니까. 예. 아, 그러면 그것도 또 만만치 않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강한 인공지능이 아직 현실적으로 구현을 하기가 힘드니까 약한 인공지능인 상태에서도 로봇공학의 3원칙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로봇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인간이 만드는 모든 인공기계, 인공로봇 또는 가전제품의 3원칙이라는 식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또 적용하기가 쉬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원칙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도구나 물품이나 뭐 가전제품이나 기계를 사용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위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자동차에도 보면 온갖 안전장치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그
그 에어백부터 시작해서 전방에 뭐 무슨 위험한 물체가 있지는 않은지 미리 뭐 모니터하는 요즘 뭐 그런 센서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심지어 주차할 때 후진하면 뒤에 카메라로 이렇게 경고음 보여주고 삐삐삐 소리 네. 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다 가전제품의 3원칙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아야 된다,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잖아요. 요거를 가전제품으로 만약에 좀 바꿔서 생각하면 사용법이 쉬워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명령을 바로바로 알아듣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해줘야지 좋은, 그러니까 말 잘 듣는 AI, 말 잘 듣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용법이 너무 어렵고 막 매뉴얼이 두께가 이만하고 이러면 그거 사용법 익히느라고 또 막 공부해야 되잖아요. 물론 제한적인 뭐 전문 분야나 이런 데서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미 그거는 가전제품 만드시는 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봇공학의 3원칙의 세 번째가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가전제품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자기 몸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된다. 말은 네.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쉽게 부서지지 않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AI나 로봇을 만들 때에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뭐 얼마 뒤에 무슨 킬러 로봇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안전장치를 항상 이렇게 붙이는 거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원을 금방 불시에 차단할 수 있는 무슨 킬 스위치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다 인간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용자한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다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로봇공학의 3원칙의 첫 번째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로봇은 우리 사람이 만드는데 네. 이게 로봇을 다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지금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뭐 AI를 하는데 네네. 뭐 마음대로 개발하라고 해놓고 요거는 하지 말아라고 법을 만들어서 이제 규제를 그게 사실은 하겠다. 현장의 산업안전법 같은 게 이미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 로봇을 개발하는 분들한테 네. 내가 보기에는 로봇공학 3원칙을 확실하게 인풋을 해서 네. 그렇게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거나 기술 발전을 시켜야지. 네. 기술 발전은 다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법으로 못하게 해서 사회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거는 그건 조금 좀 후진적인 거 아닌가? 조금 더 이게 긍정적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R&D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다 숙지한 다음에 네. 정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네네네. 윤리나 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오히려 우리 그 R&D 하시는 분들한테 윤리 현장 같은 거를 만든 다음에 그 윤리 현장을 잘 지켜나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바이오 쪽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분야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 사실은 그래서 이 분야도 이미 그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 의회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기계인간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그 기계인간, 그러니까 AI나 로봇이죠. 얘네들한테 제한적인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논의를 이제 주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로봇이나 AI, 그러니까 기계인간들 때문에 우리 인간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은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뭐 법적 제도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기계인간은 외모가 인간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 아, 맞아. 그거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을 알아야지. 그렇죠. 사람은 너무 똑같아. 네. 그거 확인이 안 돼. 그렇죠. 불안하죠. 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안전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난 로봇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 또는 맞아. 그 반대의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 벌써 몇 년 전에 이런 로봇 공학의 3원칙하고 비슷한 로봇 또는 AI의 어떤 윤리 헌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이제 학교에 계시는 분들하고 일종의 정책 연구 같이 수행을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던 거를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뒤처지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현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강한 인공지능한테 적용이 되어야 될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인간들이 먼저 알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개발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전 교육이라 할지 계몽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완전히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진행 중인 그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이정원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저희 창조아고라에서 좀 주장하는 바가 이게 옛날에 패스트 팔로워 시절에는 그냥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쫓아가면 되는데 네. 퍼스트 무버로 가려고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네. 이 사회에 이런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좀 사회하고 의사소통을 좀 해봐야 되고 네. 그러는 가운데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좀 찾아가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기술 개발, R&D 하시는 분들이 사회하고 자꾸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됩니다라는 네. 걸 제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누가 정해가지고 이것대로 하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실 만들어가는 네.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요 로봇공학 3원칙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AI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때라든가 아니면 로봇 개발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장을 좀 넓혀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냥 알아서 개발 다 하게 했다가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좀 사회에 있는 분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해서 의견을 계속 줬으면 좋겠다.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사실 많은 기업하는 분들이 SF를 보고서 자기가 사업 아이템을 거기서 찾더라고요. 네. 옛날에 박 대표님 이야기 들을 때도 스페이스 오디세이 할 때 그 타블렛 네. 옆에다 두고서 밥 먹으면서 네. 타블렛 봤는데 이거 스티브 잡스가 이게 좀 돌아가셨지만 이분도 그걸 다 보시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제가 같이 우리 하기도 했었었는데 네. SF에서 아이디어를 찾아가시는데 아니 이제는 사실은 저런 게 나오네? 저런 거 나오면 큰일 났네? 일자리도 다 잊어버리네? 이런 것만 걱정하지 말고 좀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만한 것들도 보나마나 SF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일자리가 저런 일자리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언론에서 보니까 맨날 없어진다. 전문직은 다 문 닫아라. 해가지고 다 걱정만 자꾸 되는데 네. 그거 말고 새롭게 일자리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SF 영화 안에서 보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내년인가에 지금 우리가 1조 5천억을 갖다가 우주 개발에 쓴다고 하는데 아니 저기 멀리 있는 저 우주 개발에다 1조 5천억 써가지고 일자리가 생기나 하는 게 제가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새로운 일자리가 SF의 영화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 라는 것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무리로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저런 주제로 얘기했는데, 바이센트니얼맨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래도 제가 빠뜨린 게 있으면, 요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라는 거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냥 클로즈 할까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센테니얼맨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AI를 개발할 때 개발자분들이 미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겠구나라는 건 이제 좀 생각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에서 일반인들도 그런 쪽 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우리가 계속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개발자들한테 좀 기대를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 양쪽이 다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바로 SF잖아요. SF에서는 네. 이런 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마치 그 스펙트럼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들을 쫙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펼쳐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이센테니얼맨은
로봇과 AI라는 분야에서 미래에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미리 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레퍼런스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고 말씀하신 우주 분야도 또 우주를 다룬 SF들이 굉장히 많죠. 아, 그게 제일 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은 거예요. SF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과학 기술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의 과학 기술이 뭐뭐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러한 각각의 미래 과학 기술들이 우리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게 사실은 SF의 더 중요한 어떤 의미이자 뭐 기능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동안 이제 SF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또는 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야, SF에 뭐 이런 미래 과학 기술도 나오네? 여기서 사업 아이템을 한번 궁리를 해볼까? 이런 차원으로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이런 미래 과학 기술들이 나오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기술들은 이거는 어떤 인간성의 그 영린을 건드리는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은 아마 개발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면 핵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술은 있지만 그러면 인간은 다 자멸해버릴 테니까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점점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과학적 상상력에 더해서 이 윤리적 상상력, 사회 윤리적 상상력을 키우는 데 SF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순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제 첫 번째 방송 한번 내보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제로 옮겨가면서 이런저런 과학기술 이야기와 그 다음에 어떤 사회 문제 이슈 이런 것들을 SF를 통해서 한번 좀 해석해보고 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